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진작에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개헌 조지 문건 파문. 근데 이 이야기에 얼개랄까요? 이거는 민주연구원이라고 그 새누리당이 만든 여의도 연구소랑 비슷한 개념의 정당 연구원이 있고요. 독립법인이죠. 네. 여기 지금 김용희 의원이 그 원장을 맡고 있는 그곳 민주연구원에서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헌 뭐 제3지대 이런 것에 관련해 갖고 한참 비문이나 더불어민주당 밖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을 돌파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민주당에 있는 대선 후보들한테 다 돌렸다. 이게 이야기의 팩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친문들끼리만 돌려봤다 이렇게. 그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내용을 떠나가지고 다른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내에 있는 비문들 입장에서는 발끈하게 되는, 이게 바로 개싸움 붙이는 저는 그런 모양새 같은 거거든요. 싸움 붙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내용과 상관없이 이제 일종의 커밍아웃하는 비문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게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 한번 해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주를 지나봐야 알겠는데 일단 팩트에 대한 거는 거의 이제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냐, 내용에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에 배포에 있어서 편파성이 있느냐 이건데 우선 이 주제는 대선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에서 뭐 15개인가 20개인가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준비를 하던 것 중에 개헌에 관한 거를 이제 연구원 한 분이 쓴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이후에 그거를 뒤늦게 뭐 본분들의 얘기나 이런 거 봐서 좀 별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연구를 해서 뭐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금 부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배포한 선에 있어서 이게 편파적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엔 논란이 있다가 사후에 다 확인이 됐는데 대선 후보들한테 다 돌린 거예요. 대선 후보들한테 돌렸고 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도 돌렸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바쁘다 보니까 대표도 이게 문제가 된 날 전방을 갔다 와서 이런 게 왔나? 하고 그때 이제 본 거예요. 뜯어보고 원내대표도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나? 이게 막 쌓이잖아요. 이런 보고서들이. 그러니까 이제 못 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면은 정말 이게 친문끼리 돌려봤나? 이렇게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다 돌았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배포의 편파성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있어서 개헌특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원내대표는 다 짰어. 개헌특위를. 예. 그거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도 못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로 보면 해프닝 같은 성격인데 민주당이 과거에 계속 이제 늘 내부의 계파 갈등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크게 실제와 달리 비화도 되고 이제 이랬던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7, 8개월 이상 큰 내부 싸움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계파 프레임으로 몰아서 가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언론이 문제를 삼은 건데 실제로 조사를 하고 까놓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문제 삼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내용 거죠. 내용 자체를 제가 보니까요. 별게 없어요.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수준이야. 그걸 뭘 대단한 문건이나 되는 것처럼 친문끼리 돌려봤다. 이렇게 동아일보 같은 데가 정말 사악한 게요. 박근혜 열심히 까주니까 보기는 봐요. 단독 특종 발굴 있고 내면. 그런데 그들은 박근혜를 싫어할 수 있어도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 스탠스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까는 만큼 문재인도 까요. 종편들이 원래 그런 스탠스라는 게 저는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형성되는 것을 보면 사안 자체의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을 놓고 볼 때 이른바 뭐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또는 연구원장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뭔가 어떤 특정 쪽에 유리하게 해서 그다음에 특정 세력에게만 돌려라 이렇게 지시해서 돌린 그런 내용과 배포의 어떤 편파성을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그건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의견과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중하게 다뤄야 되는 게 아니야 하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사안 자체보다는 어쨌든 이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시비거리가 이미 됐으니
그야말로 당이 한치의 불공정 시비도 없이 간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더 뭐 중하게 징계를 한다든가 하자 하는 것을 정치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그야말로 어떤 재판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 딱 문제가 있으니까 치자 이러기보다는 시비가 붙었으니까 그냥 시비 더 이상 없게 정리하자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우리가 워낙 지금까지는 분란이 없으니 앞으로도 더 분란이 없도록 하자라는 정도의 취지지. 네.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대로 이게 정말 편파적이니까 이건 절대로 봐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 문건의 내용이 어떤 거냐를 떠나서 이게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예. 문재인이 거의 야권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주 문재인 충화, 즉 외부 세력들은 문재인한테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그 생각에만 몰입해 있는 게 눈에 띄어요. 대단히 많이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더 강해져야 하는데 이게 터져나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만큼 심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부에서의 비문과 친문의 그 관계가. 그리고 저희가 그냥 듣기에도 이 이전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묻고 넘어가자 하다가 이런 작은 사소한 거에서 그냥 크게 터졌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번 대선, 지지난 대선 생각하시면 경선을 앞두고는 얼마나 치열해요, 사실은. 그리고 경선을 앞두면 요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훨씬 크게 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 배우나 저희를 의심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시키고 그것이 당의 분란 내지는 어떤 파열음으로 안 갈 수 있게 하느냐. 사실은 지금은 그것이 최대의 과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이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하여간 요만큼이라도 꼬투리 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경각심은 분명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비 걸 일이 있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일사불란한 그야말로 민주당이 100% 친문당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세력도 있고 다양한 후보들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으면 더구나 경선을 앞두고 야 이거 진짜 뭐 일방적으로 뭔가 끌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번 일에 그것이 아주 작전적인 그런 편파성이나 작전적인 의도는 없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예방주사가 돼야 그렇죠.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된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민주당 분들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런 말 있죠. 민주정당에서 서로 간의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유로움을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요거 공감하시죠? 그럼요. 하나도 또 있어요. 같은 사람들한테 또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는 말은 군대식의 문화를 바라는 거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두 그럼요. 가지인데 정당에 되면 좀 시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네, 한편.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깨지지만 않으면 사실은 양립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문화는 전자에 완벽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의 성향이나 또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문화가 뭘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뭐 하나 하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논란도 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비문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암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되죠. 정당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가는 것, 저 국민당 깨져나가듯이 나가는 것 말고 어느 정도는 비판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람들, 그 비문들이 뭔가 판을 완전히 엎을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그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주사처럼 외부로부터 빌미 안 주고 내부적인 단합도 좀 깨는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예방주사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어떤 의도성이 있거나 아주 실제로도 보니까 정말 책임을 중하게 물어야 될 그런 정도의 편파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안이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최근에 여론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분간 기사될 게 없다. 가령 반기문이 들어온다든가 제3지대가 혹시 이렇게 된다든가 또 기자들이 재미난 얘기 하던데 할배들이 앞으로 누가 어떻게 만난다든가 그럼 무슨 할배라 그러대요. 뭐 이 할배 저 할배 또 저 할배 해가지고 혹시 이 할배가 둘이 만나냐 셋이 만나냐 뭐 이런 것이 당분간 기사가 될 거 외에는 민주당이 기사가 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원래 이게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당이라는 건 내부가 좀 시끄럽고 이제 이래야 재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쪽에서는 자꾸 그 흠집을 좀 크게 만들고 키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작은 것이 있어도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하나는 이런 얘기예요. 야, 저것들이 무슨 정권 다 잡은 것처럼 행동하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높게 나오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부자 몸조심한다고 하고 뭘 좀 하면 저것들이 뭘 다 먹은 것처럼 하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나와서 사실 따지고 보면 자, 탄핵이 빠르면 1월 말 뭐 늦어도 정상적이라면 한 3월 말까지 결정이 되고 그렇다면 대선을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평균으로 한 4월까지는 되는 상황이라면 각종 경선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기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늦은 거예요.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시작한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탄핵이 언제 될지를 몰라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 같은 분이 빨리 당해서 경선 좀 확정해달라.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 왜냐하면 예비 후보 제도를 해서 하게 해줘야 후원금도 모으고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활동에 선거법 시비에 안 걸리는 그런 활동의 안정성도 보장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더구나 이제 설 밥상 전에 국민의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반기문 들어오고 뭐 등등등 그다음에 저 보수신당이 창당대회를 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나 해서 뭔가 대선 체제 내진 대선 준비 체제로 설 전에 민주당도 빨리 가자는 논쟁이 있었어요, 내부에. 근데 계속 그 결심을 못 한 거예요. 그거를 했다가 두들겨 맞을까 봐.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후보들의 제기도 있고 해서 아마 다음 주가 이제 지나면서는 가령 많이들 관심 갖는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비 후보들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체제가 전환이 될 거예요. 즉 그렇게 하면 지금 이런 것으로 터져나왔던 각종 어떤 잠재적인 갈등의 요소나 경쟁의 요소들을 이제는 제도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내놓고 이제 예비 검증에 들어가고 하는 쪽으로 이제는 당이 태세 전환을 해가면서 이런 결국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떤 공정성에 이게 다 나중에 이제 경선에서 혹시 불공정 시비가 붙을까봐 이런 게 다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빨리빨리 이제 차라리 들어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1월 초가 지나고 나면 그런 식의 예비 대선 준비 체제로 이제 전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지금 문건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거의 테러를 당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개헌에 관한 입장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좀 서로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저희들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개헌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김부겸 후보가 그렇게 된 거는 어떤 한편에서 개헌을 입에 담는 거는 지금 무슨 역사적인 반역행위다라는 그런 강한 어조를 써가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그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SNS상에서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김부겸 후보한테 많은 어떤 그런 거를 전화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좀 숙지를 하시고 조절을 좀 해주시면서 개헌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김부겸 의원님한테도 이게 갔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경우처럼 대부분 이제 본인한테 직접 안 가거나 이제 못 열어보거나 해서 처음에 이제 이거 안 왔는데 하는 식의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팩트에 관련한 거는 금방 이제 오해가 풀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쪽에서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하시면은 그렇죠. 그거 진짜 서로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후에 경선을 하고 전체가 화합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예. 김부겸 후보 소중한 분이에요. 지금 현재 코어는 어쩌면 안희정 지사의 타겟처럼 손학규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존재해서 지금 밖에서 계속 사실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봐도 그 양반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개헌을 매개로 뭉쳐보자는 거거든요. 난 문재인 싫어해요. 그 문재인 싫은 것 때문에 새누리당 애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미풍이 그쳐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손학규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이게 이상한 판이 돼서 정권교체 된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상황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저는 공격하는 거라고 보고 그 뒤에는 반기문이 있고요. 반기문과 안희정은 대선에서의 캐스팅 보트를 충청도 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공학적인 이야기랑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지지자분들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건이 굉장히 왜곡돼서 외부에 알려지면은 그걸 빌미로 적들은 공격을 하지만 실제로요 내부에서는 이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지지자들은 확고한 믿음을 어느 때 가지냐면 이런 과정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 과정을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하고 이 듬직함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겠다. 믿음을 갖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악재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리 잘하면 더 견고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진짜 언론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진짜 언론 새가 날아든다.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매일 매시간 단위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쏟아내요. 기자들한테 무슨 포럼에서 강연에서 그 정치인들의 그 말 워딩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매주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문재인 대표의 최근 발언입니다. 권력 적폐의 청산 3대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일종의 공약인 거죠. 대놓고 대선 레이스를 못하니까 지금 각 대선 주자들이 대선 국면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사실 선거운동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약 내놓고 있는 건데 이를테면 3대 적폐가 청와대, 검찰, 국정원 이 세 군데를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권력 세 군데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죠.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그래서 이제 그중에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표의 공약이었습니다. 청와대 사용 안 한다. 정부 종합청사로 출퇴근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박근혜 씨가 보여주고 있는 구중궁궐에서의 비선 실세 문제도 청와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무실이 바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요. 청와대가 정부 종합청사로 내려오면 실제로 그렇게 밀실 정치하기 힘들어요. 그럼 모든 게 빨라지죠. 네, 소통도 잘 그렇지. 되고. 일단 박근혜 씨가 저번에 휴양 갔던 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보도를 보니까 그 조도가 조도 때문에 사실 그 조도 자체가 아예 망가져버린 왜요? 조도의 휴양소 때문에 보안 문제가 생기니까 장사가 잘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군부대 옆에서 군부대 옆에 네. 개발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민들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대통령 그 휴양소라는 것 때문에 조도 국민에게 반납하겠다는 거고요. 그 미국처럼 대통령이 24시간 공개하겠다고. 미국은 시간대 분대별로 대통령의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 공개하겠다고. 이건 세월호 7시간 예. 뭐 대비되는 예. 면도 이제 강하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지를 예. 드러낸 거죠. 예. 그래서 인사 추천 실명제라는 걸 한답니다. 최순실에 의해서 비선 실세가 이 사람 어떻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추천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경호실도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통령 경호만 하는 그런 부서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점 어떻게 보셨어요? 첫 일종의 정책 공약에 해당하는 것을 청와대, 검찰, 국정원 이런 정치 권력의 핵심이라고 되어지는 부분의 투명화 내지는 적폐청산으로 시작한 것은 촛불 민심이 닿아 있는 첫 번째 지점이 어딘가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읽고 반응했는가 하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문재인 전 대표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에서 일종의 반생활을 해보셨던 네.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24시간 공개라든가 또는 뭐 대통령 인사 같은 부분은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발표를 하는 날 이 발표 준비를 같이 했던 분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조금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는 대목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름의 내부 토론을 거쳤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이런 인사를 담당하는 민정수석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알고 그것이 갖는 부담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점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 특히나 이런 정치적 공약에 관해서는
그것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은 있죠.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지르고 보자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진정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까 우리 영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 다는 다 실현되면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이제 야권의 후보들이 문재인 대표도 제가 아까 준비를 했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가급적 빨리 이제 앞으로 소위 정책이라든가 공약이 옛날처럼 시간이 길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있는데 막상 본 레이스가 펼쳐지면요. 잘 아시겠지만 공약과 정책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온갖 별 다른 그렇죠. 시시콜콜한 스캔들이라든가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펼쳐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들어보니 문재인 대표 측도 이걸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급적 빨리 쏟아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아요. 그게 좋죠. 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이런 정책 검증에 들어가는 것을 선도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일단 그러한 예. 속보 행보가 좋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개혁 문제인데요. 저는 검찰개혁 보고 약간 쇼크를 먹었어요. 이건 너무 좋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사권은 경찰한테 넘깁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분리해 주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사권만 주겠다. 이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겨본 적이 없는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거고, 그것은 아마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열망과도 같은 거였기 때문에 분명히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가 생기면 우병우 라인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상 발붙이기 좀 힘들어지고요. 다음에 세 번째, 이 여기서부터 충격이에요. 제 입장은. 자치경찰을 지금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하는 사람이 소방서하고 똑같아요. 소방서들이 지금 지자체에서 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장이 서울소방서를 지휘하니까 물대포 못 쓰게 하겠다, 물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경찰은 경기도지사가, 광주경찰은 광주도지사가 이렇게 지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백남기 노인 사건 같은 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시위함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고 그렇죠. 분권을 이제 실질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 이후로 끊임없이 이제 거론됐던 예. 문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헌에서 이제 권력구조 측면만 자꾸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본권의 강화와 지방 분권의 강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또 그거에 더 나아가서 그 상층으로서의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당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법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맥락을 사실은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다가 더 쇼킹한 거는요. 이게 지금 노동경찰을 만들겠다는 게 뭐냐면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라고 있어요. 그 노동행위를 잘못하는 업주들 찾아가 직접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사권이 사실상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사권을 직접 주겠다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네이밍을 해서 노동경찰인 건데 예. 이제 현재 있는 근로감독관의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이제 강화하는 거죠. 특히나 이게 현장에 가면은 이제 최저임금 위반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로 그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돼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여기 국정원도 좀 쇼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래왔던 일종의 이상국가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다 준비된 워딩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 이건 사실 민주정부 때 사실상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가 이게 악용시켜버린 측면이고 그 다음에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북한과 해외 정보 수집 이런 것만 하는 부서로 만들겠다는 거고 제2차장을 아예 없애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기소권은 없는데 수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첩 잡는 데 서서 수사를 막 해가지고 검찰한테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이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악용을 해갖고 간첩 조작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간첩 조작해 만들어내니 그래서 국정원한테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겁나는 공약 중에 하나인데. 자백 있잖아요. 자백. 네. 다큐. 그것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걸 2번 봤는데 네. 전주영 화재 이걸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전주영 화재 가서 그게 이게 개막작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보고 그 뒤에 부산에 가서 우연히 보니까 문 대표가 그 영화를 또 보고 나오셨을 때 우연히 또 거기서
만나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김기춘 씨 청문회 나와서 정말 그런 모습을 거의 악마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사실은 다 그런 기능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생사람을 때려잡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제대로 된 정부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예. 자, 어쨌건 그 정치인의 이제 말 워딩을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언론들은 진짜로 자기들 간에 새누리당에서 보듯이 개싸움을 위주로 보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런 워딩일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스치듯 지나가 버려요. 아, 공약인가 보다 하는데 지금 말한 이 3대 적폐 권력기관, 청와대, 검찰, 다음에 국정원까지 이런 식으로 개혁이 되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나라 되겠다 싶어요. 아우, 스트레스 확 줄죠. 예. 네. 자, 새해 실질적인 첫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희망의 대기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배포의 편파성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있어서 개헌특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원내대표는 다 짰어. 개헌특위를. 네. 그거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도 네. 못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로 보면 해프닝 같은 성격인데 민주당이 과거에 계속 이제 늘 내부의 계파 갈등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크게 실제와 달리 비화도 되고 이제 이랬던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7, 8개월 이상 큰 내부 싸움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계파 프레임으로 몰아서 가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언론이 문제를 삼은 건데 실제로 조사를 하고 까놓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문제 삼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내용 거죠. 자체를 제가 보니까요. 별게 없어요.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수준이야. 그걸 뭘 대단한 문건이나 되는 것처럼 친문끼리 돌려봤다. 이렇게 동아일보 같은 데가 정말 사악한 게요. 박근혜 열심히 까주니까 보기는 봐요. 단독 특종 발굴을 내면. 그런데 그들은 박근혜를 싫어할 수 있어도 문재인이 대통령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진작에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개헌 저지 문건 파문. 근데 이 이야기에 얼개랄까요? 이거는 민주연구원이라고 그 새누리당이 만든 여의도 연구소랑 비슷한 개념의 정당 연구원이 있고요. 독립법인이죠. 네. 여기에 지금 김용희 의원이 그 원장을 맡고 있는 그곳 민주연구원에서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헌 뭐 제3지대 이런 것에 관련해 갖고 한참 비문이나 더불어민주당 밖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을 돌파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민주당에 있는 대선 후보들한테 다 돌렸다. 이게 이야기의 팩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친문들끼리만 돌려봤다 이렇게. 그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내용을 떠나가지고 다른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내에 있는 비문들 입장에서는 발끈하게 되는 이게 바로 개싸움 붙이는 저는 그런 모양새 같은 거거든요. 싸움 붙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내용과 상관없이 이제 일종의 커밍아웃하는 비문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게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 한번 해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주를 지나봐야 알겠는데 일단 팩트에 대한 거는 거의 이제 드러나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냐, 내용에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에 배포에 있어서 편파성이 있느냐 이건데 우선 이 주제는 인용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 스탠스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까는 만큼 문재인도 까요. 종편들이 원래 그런 스탠스라는 게 전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형성되는 것을 보면 사안 자체의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을 놓고 볼 때 이른바 뭐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또는 연구원장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뭔가 어떤 특정 쪽에 유리하게 해서 그다음에 특정 세력에게만 돌려라 이렇게 지시해서 돌린 그런 내용과 배포의 어떤 편파성을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그건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의견과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중하게 다뤄야 되는 게 아니야 하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사안 자체보다는 어쨌든 이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시비거리가 이미 됐으니 그야말로 당이 한치의 불공정 시비도 없이 간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더 뭐 중하게 징계를 한다든가 하자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그야말로 어떤 재판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 딱 문제가 있으니까 치자 이러기보다는 시비가 붙었으니까 그냥 시비 더 이상 없게 정리하자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우리가 워낙 지금까지는 분란이 없으니 앞으로도 더 분란이 없도록 하자라는 정도의 취지지 예.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대로 이게 정말 편파적이니까 이건 절대로 봐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 문건의 내용이 어떤 거냐를 떠나서 이게 좀 이틀 동안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예. 문재인이 거의 야권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주 문재인 충화, 즉 외부 세력들은 문재인한테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그 생각에만 몰입해 있는 게 눈에 띄어요. 대단히 많이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더 강해져야 하는데 이게 터져나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만큼 심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부에서의 비문과 친문의 그 관계가 그리고 저희가 그냥 듣기에도 이 이전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묻고 넘어가자 하다가 이런 작은 사소한 거에서 그냥 크게 터졌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번 대선, 지지난 대선 생각하시면 경선을 앞두고는 얼마나 치열해요, 사실은. 그리고 경선을 앞두면 이는 대선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에서 15개인가 20개인가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준비를 하던 것 중에 개헌에 관한 거를 이제 연구원 한 분이 쓴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이후에 그거를 뒤늦게 본분들의 얘기나 이런 거 봐서 좀 별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구를 해서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금 부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배포한 선에 있어서 이게 편파적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엔 논란이 있다가 사후에 다 확인이 됐는데 대선 후보들한테 다 돌린 거예요. 대선 후보들한테 돌렸고 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도 돌렸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바쁘다 보니까 대표도 이게 문제가 된 날 전방을 갔다 와서 이런 게 왔나? 하고 그때 이제 본 거예요. 뜯어보고 원내대표도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나? 이게 막 쌓이잖아요. 이런 보고서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못 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면은 정말 이게 친문끼리 돌려봤나? 이렇게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다 돌았어.